곳곳에서 비가 내리고 쌀쌀한 아침입니다. 자,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은 숨가쁘게 돌아가는 정치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많은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면담을 했습니다. 자, 관련 소식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자,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태희 기자, 먼저 어제 윤 대통령과 한 대표 만남 어땠습니까? 이 별도 합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빈손 회동이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제 면담은 약 80여 분간 진행됐는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배치되면서 당초 한 대표가 제안했던 독대는 결국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 야외 정원을 산책하면서 분위기를 누그러뜨렸지만 이후 면담에선 접전을 찾지 못했습니다. 면담 이후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한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3가지 요구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한 대표가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의 상황,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을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브리핑 없이 헌정 유린을 막아내고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정이 하나가 되기로 했다는 입장만 밝혔습니다. 네, 이 할 말은 했다는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요, 좀 아쉬움이 다소 있을 법한데 어떤 반응들 지금 친한계 쪽 국민의힘에서는 나오고 있나요? 네, 김종혁 최고위원은 오늘 라디오에서 성공적인 결과는 아니었다면서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씁쓸해했다고 전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여사 문제와 또 여야 의정 갈등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 만난 건데 대통령실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것 아니냐 우려했습니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도 MBN에 대통령실 상황 인식을 명확히 보여줬다며 이제 어떻게 풀어갈지 고민해야 할 시간이라고 전했습니다.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도 한 대표의 진심이 통하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국민의 마지막 기대가 차갑게 외면당했다고 비판하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로텐더홀에서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치 맥락과 그 이면을 짚어주실 전문가분들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자, 김태희 기자가 내용 전해드렸는데 자,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면담 분위기는 정말로 어땠을까? 알쏭달쏭하고 여러 의혹, 궁금증이 나오는데 자, 먼저 조금 전에 봤습니다만 이 박정하 당대표, 한동훈 대표의 당대표 비서실장 브리핑 조금 더 듣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나빠지고 있는 민심과 여론 상황, 이에 따른 과감한 변화와 쇄신의 필요성, 두 번째 김 여사 이슈 해소와 관련해 앞서 밝힌 3가지 방안, 즉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 활동 중단, 의혹 사항들 설명 및 해소, 그리고 특별감찰관 임명의 진행 필요성, 3번째 여야 의정 협의체에 조속한 출범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신 대로 이번 면담에 배석하지 않은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이 면담 결과를 브리핑한 상황입니다. 원래는 한동훈 대표가 직접 브리핑할 것으로도 관측이 됐었는데 그대로 끝나고 귀가 집에 가버렸습니다. 자, 장관 기자, 어떤 면담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구체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만 박정하 비서실장 외에 그 말 외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추가로 취재된 내용들이 있나요? 저는 우선 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시 한번 더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제 이루어진 면담은 우선 대통령실 앞에 있는 야외 정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 4시 30분께 시작이 될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윤 대통령의 외교 일정으로 인해서 24분간 늦어진 4시 54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네.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모두 넥타이를 매지 않은
정장 차림이었고요. 또 10여 분간의 산책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이 함께 했습니다. 또 이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기정 의전 비서관 등 이 참모들도 여러 명이 이 자리에는 동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좀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살펴보니까요. 어제가 사실 이 79주년 경찰의 날이어서 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산책을 하면서 4명의 경찰 영웅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저희가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후 면담은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2+1 형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저희가 좀 예상했던 건 그래도 좀 원탁에서 얘기를 나누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원탁이 아니라 이 직사각형 형태의 테이블이었고요. 윤 대통령이 앞에 앉고 또 그 맞은편에 정진석 비서실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이렇게 같이 앉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대표 옆에 빨간색 파일이 굉장히 눈에 띄었는데 이 파일에 윤 대통령에게 건의했던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요. 또 면담은 총 81분간 진행이 되고요. 추후 만찬은 없었습니다. 네. 자, 이종훈 실장님 보니까 뭐 많은 좀 뭔가 친하거나 뭔가 오히려 좀 불편해 보이는 모습들도 좀 눈에 띄었는데 뭐 해석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네네. 저희 김태희 기자 취재하는 김태희 기자는 빈손 회동이었다 이렇게 좀 취재 내용을 전하기도 했는데 그렇죠. 전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빈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건 뭐냐면 상황 인식이 서로 달랐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보통 이런 회담, 면담, 뭐 이런 이런 회동의 결과는 기본적으로 이런 말은 나와야 돼요. 대통령과 여당 대표가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 이런 말은 사실 정치적 레토릭으로 기본적으로 나중에 브리핑할 때 나와야 되는데 물론 대통령실에서는 비슷한 말이 나왔습니다만 똑같은 말을 여당 대표 측도 당에서 같이 하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아직 당에서는 지금 박정아 비서실장이 이야기한 대로 한동훈 대표가 무슨 말을 했다라고만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절박한 상황이다. 네. 이 상황을 분명히 대통령과의 회담으로서 어떤 결과물을 꼭 내야지만 돌파할 수 있다라는 게 한동훈 대표의 생각이라면 물론 제가 유추하는 거지만 대통령실은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뭐 인식은 같이 할 수 있어도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해법이 과연 옳으냐 그리고 그 해법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다. 이 상황은 어쨌든 잘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정도로 서로 이 상황에 대한 절박함부터 인식이 다르니까 이렇게 어떤 결론 그러니까 한 대표가 이야기하는 좀 더 구체적인 답변을 원했는데 그 구체적인 답변이 오지 않았다 정도로 아마 유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조금 전에 영상 봤습니다만 이 윤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 정진석 비서실장 누구도 지금 얘기하지 않는 상황이라 전에 듣거나 뭐 취재 과정에서 흘러나온 얘기들 저희가 듣고 있는데 어쨌든 보면은 이종훈 실장 말씀 들어보면 김 여사 관련 3대 사항 요구했던 게 윤 대통령 입장에서 좀 불쾌한 감정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국민들이 기대했던 성과가 나오지 않은 것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앞서 이제 이종호 실장님께서 상황 인식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주셨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우려가 큽니다. 사실 한동훈 대표가 생각하는 그런 상황에 대한 엄중함과 용산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엄중함이 다르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누가 못 맞추고 있는지는 어떻게 본다면 명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국민들이 원했던 건 결국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여러 논란들을 적어도 매듭 지을 수 있는 실마리라도 어제 나와주기를 기대하신 분들 많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뭐 대통령실에서 나온 이제 답변이라고 해봤자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로서도 사실상 굉장히 복잡한 그런 감정에 빠졌을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뭐 보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일정을 다 취소했다라고 하니까 아마 지금 많은 고심에 빠져 있을 것 같고 결국에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실에 3대 요구안을 제시를 했지만 뭐 돌아온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한동훈 대표의 입에 모든 또 이목이 집중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지만 이 한동훈 대표 오른쪽에 빨간 파일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뭐 3대 뭐 요구 사안을 다 적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추가로 다른 얘기들 적어갈 수 있는데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주변에다가 할 말 다 했다. 뭐 그런데 좀 반응이 없었다라고 토로했다고 하는데 자, 이종호 실장님 오늘 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 일정을 좀 다 취소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뭐 다른 걸 준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속이 좀 상했던 건지 어떤 걸까요? 뭐 속은 정치인들이 속이 상하더라도 또는 불편하더라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아야 되는 게 또 정치인이거든요. 저는 감정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이런 결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야말로 윤석열 대통령을 너무나 잘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그 이전에 이 두 사람의 관계라든지 또 이 두 사람이 함께 일했던 결과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 한동훈 대표야말로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떤 결론을 낼 거라고 최소한 생각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그렇다면 오늘의 뭐 일정 취소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자신이 사실 예상은 했지만 그러나 어떤 기대나 바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이전에 검사 선배로서의 윤석열과 지금은 대통령으로서의 윤석열은 이전에 20년과는 전혀 다른 관계이고 또 본인도 후배 검사가 아니라 뭐 완전히 그 여당을 대표하는 지금 대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잘 알고 이런 결과가 예상이 됐더라도 물론 충격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이 전혀 없지는 않을 테고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또 결단이 또 필요할지도 모르는 그런 결심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좀 호흡을 가다듬는 정도의 어떤 시간을 지금 요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아까 화면 봤습니다만 면담 자리가 여기에 대해서도 자리 배치를 두고 좀 뒷말이 나오는 상황인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윤 대통령 탁자를 두고 윤 대통령이 가운데 앉고 한동훈 대표와 정진석 기자실장 사이에 앉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이 뭐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뭐 면접 보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는다는 분도 있고 집권당 대표에 대한 합당한 대우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자. 장윤주 부위원장님, 보통의 윤 대통령, 대통령과 여당 대표라면 어떤 형식을 갖춰야 됩니까? 글쎄요, 뭐 자리 배치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저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정말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리 배치야말로 어제 있었던 면담에서의 모든 분위기를 예측하게 해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독대를 요청을 했었고 용산이 결국엔 독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서실장을 배석하는 형식으로 면담을 하게 된 것인데 사실 그렇다면 배석자는 좀 다른 자리에 위치를 하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뭐 마주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얼마든지 자리를 만들 수 있었음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정진석 비서실장과 한동훈 대표가 나란히 앉아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사실 이게 면담 장면이다라는 걸 모르고 본다라고 한다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부하 직원들에게 본인의 이야기를 전달하거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모습으로 착각할 수 있을 정도의 자리 배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한계에서는 이거는 집권 여당 대표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결국 그러니까 국정 운영, 대화의 상대, 카운터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저는 불만이나 비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동훈 대표로서도 본인이 사실상 독대를 원했음에도 면담이 성사가 됐고 그리고 어제 가서 자리 배치를 보고서 오늘 면담에서 결과가 나오기 어렵겠다라는 부분을 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대통령실 쪽에서 공식적으로 회담 결과가 이랬다라고 얘기 안 하니까 많은 언론사들이 직접 취재해서 또 여러 가지 이른바 단독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회담 내용이 이랬다 하는 내용인데 자, 장 기자 어떤 내용들 지금 계속 취재 내용 올라오고 있나요? 우선 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 분위기가 굉장히 차분하고 원만했고 마지막에는 이 서로 웃으면서 미국 대선 전망까지 서로 얘기를 좀 나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에 웃었다. 네, 그렇습니다. 또한 측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 한남동 7인방으로 불리는 대통령실 내에 김건희 여사 측근들에 대한 이 한 대표의 인적 쇄신 요구에 네.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정리한다. 인적 쇄신은 내가 알아서 판단해야 할 문제이고 한 대표도 나를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윤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고 네.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위에 있는 어떤 사람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지 비서실장에게 전해주면 필요한 조치를 판단하겠다라고 윤 대통령이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동훈 대표는 김 여사의 이 활동 중단도 요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이미 김 여사가 많이 힘들어한다. 의욕이 지금 조금 없는 상태이다. 또 대외 활동은 이미 자제가 좀 되어 있다라고 호소를 했다고 네. 하고요. 또 김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 협조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이미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니까 일단 지켜보자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명태균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또 소상히 설명을 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명태균 씨가 처음 이 윤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한 건 김종인 박사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하기 위해서였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 명태균 씨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단호하게 잘라냈다라고 윤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또 김 여사와 명태균 씨가 연락을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주고받은 데 대해서 윤 대통령은 명 씨를 좀 좋게 달래고 좋게 선거를 치르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덧붙인 것으로도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관련해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한 대표는 여당 의원 수십 명을 만나서 제가 특검법 반대를 설득해서 막았지만 네. 앞으로 상황이 좀 악화되면 걱정이 됩니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우리 당 의원들이 위헌적인 특검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준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라면서도 어느 시점에 우리 의원들이 이 야당과 같은 입장에 서게 된다면 그 결과는 나도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네. 자, 나 뭐 문제 있는 사람 정리하겠다. 명태균 씨 의혹에 대해서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 설명을 했고 앞으로 특검법에 대해서도 막아줘서 좀 고맙다. 상황 설명 충분히 했다. 자, 이종훈 실장님 이렇게만 보면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많은 대가가 오갔고 뭐 진심이 통했다고도 봐야 됩니까? 뭐 그 자리에 없었지만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글쎄요, 말하는 어떤 형식과 누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우리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 내용들이 김가희 기자가 지금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한동훈 대표 측과 그다음에 대통령실이 함께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함께 이야기하지도 않고 한동훈 대표 측은 퇴근해버리고 그다음에 그 대통령실에서도 바로 이야기 나온 것도 아니고 그 다음날 뉴스로 이게 나왔단 말이죠. 대통령실에서.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에게 받아들여졌는가 또 한동훈 대표가 이 표현들을 그대로 어떻게 판단했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어떤 대목들은 상당히 부적절한 거를 지금 공개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대목도 있어요. 이를테면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잘못인지를 이야기하면 내가 판단하겠다.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도 언론에 이런 식으로 그 공개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이거는 지금 대통령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아무 문제가 없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서 얼마나 많은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거의 이름만 적시하지 않았을 뿐이지 뭐 7명, 10명 물론 뭐 소문에 불과한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설 때 이미 드러났지 않습니까? 공식적인 공보 라인이 아닌 쪽에서 지금 관계자별로 나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는 모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얘기해다오. 이렇게 지금 현실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대통령실은 얘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런 정도의 결론을 낼 수 있다라고 어저께 좀 전망을 했던 게 대통령실 인적 쇄신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임기에 반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임기를 새롭게 출발하기 위해서 대통령실과 또는 내가 뭐 새로운 사람들로 뭐 수혈하겠다. 그리고 그런 데 대해서 좀 당도 지켜봐달라. 네. 이런 정도의 합의가 분명히 있다면 그 안에는 사실 문제가 됐던 사람들도 다 포함된다는 의미가 충분히 담겨져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실에서 그 다음날 아니 문제가 있는 거를 정확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다오라고 이야기했다면 아주 구체적으로 해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대통령실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민심이 어떤 상황이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대통령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데 대한 그런 공감이 전혀 없다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뭐 진실, 진심을 떠나서 민심에 반응해야 된다 이런 네. 말씀이셨던 것 같고,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런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이 한동훈 대표가 면담을 하고 어떻게 보면 차 한 잔하고 집에 귀가를 바로 했는데 그 이후에 저녁 만찬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 대통령, 정진석 비서실장 이 참모진과 함께 만찬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없이. 사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바로는 분위기가 좋다면 한동훈 대표도 만찬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끼리 뭐 이렇게 패널 분들과 얘기 나눴는데 어쨌든 이런 상황은 아닌 건데, 자 먼저 이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 듣고 어떤 얘기 있었는지 듣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회동 직후에 만찬 참여하신 걸로 아는데 만찬이 아니고, 만찬은 저는 어제 여기 국회의원들하고 제가 여의도에서 했습니다. 그 이후에 잠시 연락이 있어서 함께 여러분들하고 있는 자리에 제가 잠시 갔던 것이고, 또 그런 경우는 통상 뭐 있는 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꼭 저뿐만 아니고 대통령께서 언제 필요할 때 우리 의원들한테 가끔 불시에 연락을 하시면서 간혹 가벼운 자리를 갖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종훈 실장님. 네. 만찬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만찬 아니고 잠시 불러서 얘기를 하러 갔던 것이다. 자 만찬 이후에 그럼 저녁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 때문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렀을까요? 글쎄요. 저는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금 그 소환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만찬이라면 그 훨씬 이전부터 준비돼 있던 어떤 자리였다라고 이야기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불시에 소환을 해서 들어가서 그 자리를 함께 하면서 무엇인가를 소통을 하는 자리였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대통령실을 생각을 했을 때 굳이 한동훈 대표와의 지금 면담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부를 시각 정도면 어떻게 언론에서 흘러나온다는 걸 다 알고 있는 시점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만찬을 다른 곳에서 하고 있었고 그런데 불려갔다라는 얘기라면, 만찬을 하고 있을 시간이라면 충분히 6시 이후일 테고 6시부터 7시 사이의 어떤 시각이라면 우리가 어저께 알다시피 저 한동훈 대표는 퇴근했다. 그다음에 박정하 지금 비서실장이 한동훈 대표의 입장만 전달했다. 이런 기사들이 흘러나올 시점이에요. 근데 그런 기사들이 흘러나온 시점에서 추경호 원내대표를 소환하는 것이 정무적 판단으로 옳았느냐. 이른바 친윤으로 불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하나 떠오르는 게, 초반에 이 정부가 시작되면서 대통령실 만찬에 대한 기사가 나왔는데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친윤이라고 불리는 4명만 뭐 장제원 의원을 비롯해서 예. 4명만 부부 동반한 만찬을 했다라는 게 아예 공개적으로 기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이런 형식을 참 대통령실에서 상당히, 그러니까 민심이랑 별다르게 이렇게 만찬이라는 거나 혹은 이런 만남 자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구나라고 그때 인식을 했었는데, 이번에도 일부러 했다라는 오해를 괜히 불러일으키는 그런 소환이에요. 어떤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오해, 제가 그래서 오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리 급한 문제일지라도, 아니면 아예 뭐 대통령실에 불려가고 안 가고는 사실상 비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음날 공개되고 이야기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사실상 정적 판단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어쨌든 뭔가 묘하게 공교롭게도 이런 상황이 연출되면서 특히 여권 안팎 굉장히 시끄럽고 국민의힘 내부 또 친한계는 특히나 더 뭐랄까요, 불안하고 어떻게 바라볼지 굉장히 궁금한 대목인데, 그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 인사들 저희가 얘기 들어봤습니다. 대통령이 워낙 뭐 공사다망하시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대표께서는 이제 바깥에서 계속 서 계셨다면서요? 예, 계속 야외에서 한 20여 분 이렇게 기다렸다가 대통령을 맞이한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배포한 사진을 보면
그 책상 앞에 윤석열 대통령이 두 발을 식탁 위에 올려놓고 앉아 계시고 비서실장과 이제 우리 한 대표가 예. 뒤통수만 보이는 모습으로 계속 그런 사진들이 그 릴리즈가 됐고, 예. 근데 거기 보면 마치 그게 무슨 교장 그 선생님이 학생들 놓고 훈시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사진들이었잖아요. 네, 저희가 뭐 얘기 나눈 바대로 친한계 목소리 뭐 비슷한 얘기들 나왔는데,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이 친윤계에서는 이 한동훈 대표가 공개적으로 불편한 얘기들 쏟아냈던 것에 대해서 소통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참에 쭉 공개 불만을 또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권 분열이 좀 뭔가요? 조짐이랄까요? 이미 시작된 걸까요? 뭐 많이 좀 불편한 기류들이 감지가 됩니다. 그렇죠. 이 당정 갈등에서 이제 윤한 갈등으로 갔다가 이제는 친한계와 친윤계가 대리전을 펼치는 양상으로 될 것 같다 생각됩니다. 특히 이제 앞서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추경호 원내대표를 사실 미묘한 시점에 대통령실에 불러서 또 뭐 만찬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 사실 이것은 따지고 본다면 그 시간, 미묘한 시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 결과에 대해서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친한계 의원들이 보기에는 결국 친윤계와 친한계가 그 한동훈 대표의 어떤 이 3대 요구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국민의 눈높이를 강조하는 부분, 이것을 두고 앞으로 다툼을 벌일 수밖에 없는 지금 국면에 처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지금 친한계에서도 굉장히 지금 목소리들이 높이면서 결국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푸대접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오전에 어떤 결심을 하고 어떤 이야기들을 쏟아내는지 여기에 좀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한동훈 대표가 여기에서 더 나아간 이야기,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된다라는 얘기로 나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친한계와 친윤계가 뭐 전면전을 불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가능합니다. 전면전. 자, 이런 상황에서요, 또 하나 뭐 공교로운 건지 또 묘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다시 만남을 갖습니다. 굉장히 공교롭습니다. 한 대표가 대통령과 면담을 갖기 4시간 전에 이 소식이 전해진 건데 굉장히 묘합니다. 자, 먼저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기를 기대합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지난번에 그 회동을 하면서 뭐 이렇게 정기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뭐 필요하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의 제안이라는 말씀드리겠고, 대표들 사이에서는 뭐 약간 직접적인 소통 같은 것들도 간혹 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재명 대표가 면담을 제안했고 면담이 또 확정이 되는 것 같은데 묘한 상황입니다. 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왜 그러는지. 자, 장현주 부위원장님. 네. 민주당은 왜 이 시점에서 제안을 했는지, 그것도 성사가 됐고 또 이 대통령실은 또 곧바로 아니 면담이 안 되면 야당과 함께 하겠다는 거냐, 한동훈 대표 측에 또 불편한 좀 심경을 드러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단 면담 잘 하시고 야당 대표와도 한 번 더 만나자, 이제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 저는 이것을 한동훈 대표 측에서 바로 언론에게 뭐 만나겠다라는 공지를 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대통령과의 면담을 몇 시간 앞둔 상황이었고 굳이 뭐 만나겠다, 뭐 절차는 나중에, 뭐 시기는 나중에 하겠다, 이런 말을 굳이 그때 내지 않더라도 앞으로 한동훈 충분히 대표가 압박을 한 모양새입니까? 그렇죠. 일단 대통령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것은 압박이다라고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미묘한 시점에 한동훈 대표도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라는 말을 한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실도 미묘한 시점에 추경호 원내대표를 불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사이에 신뢰가 없는지를 저는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대표로서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이 제대로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신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굳건한 위치를 갖고 있고 야당 대표와도 얼마든지 만나서 협상할 수 있다, 이런 좀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려고 했던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저희가 뭐 사실 자세한 내막은 모릅니다만 드러난 현상만 보면은, 자, 이종호 실장님, 네. 한동훈 대표가 그럼 먼저 이 이재명 대표 만난다는 얘기를 보도를 냈고 측에서요. 그런 다음에 또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서 면담 후에 또 약간 뭐 호출한 분위기입니다. 불편함에 불편함이 뭐 공존하고 맞붙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봐야 됩니까? 서로?
글쎄요, 이것이 어떤 뭐 서로 양쪽에서 뭐 기획돼 있거나 혹은 의도를 갖고 했다라고 보여지긴 하지만 아니 저는 뭐 오해가 좀 쌓이고 있는 물론 겁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왜 대통령실에 그 대통령이 거북해하는 그런 요구를 했을까? 이 세 가지 요구는 사실 단 한 가지예요. 뭐 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가 지금 정체돼 있잖아요. 자, 지금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을 한 것으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병을 했다고 하죠. 예, 파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한반도의 안보 지형상 엄청난 정말 변화를 가져오는 문제이거든요. 이런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또는 부동산이 지금 오르고 있는 문제라든지 얼마나 많은 지금 현안들이 쌓여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사를 보는 건 늘 김건희 여사 문제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이것만 산적해 있습니다. 국정감사도 그렇게만 돌아가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집권 여당에서 먼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제안할 건 제안해보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정치를 복원하겠다라는 뜻이 가장 크게 작용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양보를 하거나 받아들여야 되고 또 야당 대표를 만나서 여기까지 했으니까 당신네들도 어떠한 부분에서 양보할 건 양보해라. 이런 과정들이 분명히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었던 어떤 플랜이었던 것 같고요. 물론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대통령실에서 면담을 하자마자 또 야당 대표와 만나는 어떤 스케줄이 잡히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갑작스럽게 대통령실 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다시 무슨 표계산까지 하는 거 아니냐. 이 원내대표가 사실 전체적으로 현역 의원들을 지금 리더해야 되니까 이런 이야기까지 또 나올 수밖에 없는데 참 이번에 그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었는데 어쨌든 그 모멘텀이 오해를 낳고 있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른바 이 윤함 이 면담 속보 내용은 저희가 들어오는 대로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이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 한번 얘기해 볼 텐데 명태균 씨와 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했던 김영선 전 의원의 이 회계 책임자죠.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섰습니다. 자, 어제 많은 얘기가 오갔습니다. 먼저 어떤 얘기 오갔는지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을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이분들은 절대 이제 정치적으로 해서 이제 발을 들이면 안 될 것 같고 하시는 말마다 너무 거짓말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셔가지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기 국정감사까지 출석을 하게 됐습니다. 명태균 대표가 갖고는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네. 그런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육성을 많이 스피커로 해서 들려줬습니다. 김건희 여사. 김건희 여사 음성을 스피커폰으로 강혜경 증인 있는 데에서 틀은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래서 같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네.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 제일 처음에 이제 이 내용이 나왔던 건데 지금 그 녹취는 저한테 없습니다. 그 오빠는 누구를 지칭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 지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종호 실장님. 오빠 논란이 또 소환이 됐는데 강혜경 씨는 오빠를 대통령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지금 강혜경 씨의 마지막 그 동사가 뭐죠? 그 문장에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즉 주장하거나 자신이 확신을 하거나 단언을 하거나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했다. 뭐 때문에? 들려준 통화 때문에 전원이거든요. 그 통화에 대해서 사실상 그 오빠가 그 오빠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것이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을 지칭했는데 그것이 어떤 공천 개입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을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강혜경 씨가 내가 녹취록이 있다거나 혹은 그 녹취록의 이 전 부분과 그 후 부분이 어떻게 맥락이 이어졌다거나 이렇게 설득을 그러니까 뭐 주장을 했다고 한다면 저는 귀를 조금 더 기울였을 텐데 어저께 국감장에서 강혜경 씨가 한 이야기들은 거의 다 전언에 불과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사실상 뭐 국정감사에서 어떤 결정적인 어떤 단서가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부분도 있습니다. 이 강 씨가 김영선 전 의원이 이제 지역구 공천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로 사실 이 김건희 여사를 지목했고 또 이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와 윤 대통령 도움 덕분에 공천 받았다는 취지로 일단은 강 씨가 좀 얘기하는 전화 음성까지 공개가 됐거든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부위원장님? 뭐 주장인데요. 그렇죠. 일단 강혜경 증인의 주장이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가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오빠가 누구냐 이런 부분들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겠지만 지금 강혜경 증인이 이야기하고 있는 공천에 개입하는 부분은 범죄 혐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대가를 주지 않았다거나 또는 그 대가로 결국에는 공천에 개입해서 공천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전혀 다른 문제가 돼버립니다. 뭐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빠르게 수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야당의 특검법에 대한 명분은 하나씩 더 더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정치권이 하루도 뭐 조용할 날이 없는데 계속해서 들어온 소식 저희가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잠시 전북 전주로 가보겠습니다. 재외동포 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이 세계 한상대회라고 하는데 그 현장입니다. 조금 전에 개막식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범수 기자,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인 11시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한인 비즈니스 대회의 기업 전시관 개막식이 열렸습니다. 개막식엔 장대환 매경 미디어그룹 회장과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우범기 전주시장 등과 함께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좋은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이곳에선 오늘부터 모레까지 사흘간 인적 네트워크 교류는 물론 해외 경제 인사들에게 신제품을 홍보하고 판로를 마련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기회가 열립니다. 수출을 원하는 업체의 자문 서비스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현대자동차의 수소 전기 트럭, LS 엠트론의 자율주행 트랙터 등이 눈길을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장은 높이 20m, 길이 160m 규모의 대형 돔으로 만들어졌고 약 320여 개 부스가 돔 안에 마련됐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가 이 전북 전주에서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열리는 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작년에는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국 경제인들을 상징하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정반대로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자부하는 전주로 세계 경제인들을 끌어들인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한옥마을, 한식, 한복을 경험하면서 K컬처의 진수를 경험하고 여기서 느낀 감정을 비즈니스에 새로운 영감을 얻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라북도와 전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판로 확보와 홍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역 기업들이 도움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상대회 현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사건 전문가 모시고 사건 속으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자, 첫 번째 소식은요. 황당한 소식입니다. 이 70대 경비원이요. 이 욕설을 하고 있는 초등생을 훈계했는데 이 졸지에 흉기 공격을 당한 40대 남성 사건인데, 자, 이고은 변호사님,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가해자가 다름 아닌 11살 초등학교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생이 위험하게 놀고 있으니까 74세의 이 경비원이 거기 차단이는 아파트 입구라 위험하다. 좀 안전하게 와서 놀아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에 화가 나서 갑자기 다짜고짜 이 11살짜리가 70대 경비원에게 욕설을 합니다. 지나가던 40대 오모 씨가 이 모습을 보고 어른한테 그렇게 욕설하면 어떡하냐라고 훈계를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갑자기 11살짜리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내가지고 이 40대 오모 씨의 복부 부분을 찔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CCTV가 나왔고요. CCTV상 그렇게 흉기를 이용해서 복부를 찌르는 이런 것들이 다 확인이 되어서 현재 이 11살 학생에 대해서는 특수상해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 서울 가정법원으로 소년 재판으로 회부된 상황입니다. 이 소년 나이가 11살이었어서요. 촉법소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에서는 제외가 됐습니다. 자, 이수정 교수님. 네. 저는 솔직히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싶은데 다행히 이제 그 중상은 면했다고 합니다. 그 40대 남성이. 네. 자, 초등학생이 70대 경비원한테 욕설하는 것도 모자라서 찔렀다. 흉기로. 네.
이거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뭐 최근에 이제 흉기 난동이 많이 일어나는 이런 이제 분위기다 보니까 예. 물론 뭐 불발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1살짜리가 가방 안에서 흉기를 꺼냈다라는 게 더 믿어지지 않는 아니, 일이거든요. 가방에 흉기를 갖고 다니다니요. 그렇죠. 지금 이제 방학도 아니고 등하교 하는 시즌이잖아요. 학기 중이란 말이죠. 그러면 저 흉기를 들고 학교까지 갔다 왔다는 지금 겁니까? 뭐 학용품 그런 건 아니겠죠? 뭐 그러니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위를 좀 더 조사를 물론 뭐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소년부에서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여하튼 조사를 더 해서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 흉기를 들고 등하교를 하게 된 경위인지 하는 부분을 좀 조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이 사건이 경악을 하게 된 데는 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제 잘못을 했으면 특수상해에 해당하는 아주 큰 잘못을 했잖아요. 네. 그럼 부모님들이 와서 이제 싹싹 빌고 잘못했다 이렇게 해야지 되는데 지금 소송전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 교수님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가 진짜인 것 같아요. 더 황당한 게 이 네. 초등학생이 이 자기를 때렸다면서 이 경비원을 지금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 초등학생의 친구도 있었는데 이 40대 남성 있지 않습니까? 행인 네, 앞에 네, 지나가서 네. 할 말 했던 그 네, 40대 분한테도 폭행당했다면 이 말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초등학생이 혼자가 아니었고요. 친구랑 같이 가던 경위였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끄럽게 하니까 저쪽에 뭐 어린이 놀이터나 이제 다른 쪽으로 가서 놀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던 그 이유 때문에 지금 이제 이 초등학생이 먼저 흉기로 이렇게 상해를 입히고 그 옆에 있던 친구도 그 이제 자기네들을 뜯어 말리던 그 어르신을 또 이제 같이 맞신고를 하고 고소를 한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고소는 어린이들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어르신들 둘을 40대, 70대인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분들을 신고하고 고소한 사람들은 아무래도 초등학생의 부모들일 부모님. 텐데 이 부모들은 어떻게 상해를 입히고도 이렇게 죄송하다는 얘기 한마디가 없는가 하는 부분에서 좀 이해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사건입니다. 어쨌든 뭐 그 해당 부모님들도 아이들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저희는 이제 드러난 사실 갖고만 지금 전달해드린 상황이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고은 변호사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등생이 촉법소년입니다. 이 네. 촉법소년 같은 경우에는 형사처벌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계속 우리 사회에서 이 촉법소년에 대한 뭐 법 개정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촉법소년의 나이가 이제 10세에서 14세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촉법소년이다라고 해서 형사 재판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극악한 살인 미수 범행을 저지른다,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소년 재판으로 회부될 뿐이고요. 10호라는 보호처분 중에 가장 중한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2년 소년원 갔다 오는 것에 그칩니다. 네. 몇 번을 소년원을 갔다 오더라도요. 소년 보호처분은 전과에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이 맹점을 이용해서 오히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통계가 이러한 현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 5년 동안 촉법소년의 수를 봤더니요. 6만 6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촉법소년 수가 6만이요? 네, 6만 6천여 명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촉법소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드러지는 특징이 2019년에는요. 한 해 동안 발생했던 촉법소년의 숫자가 8,615명이었어요. 그런데 지난해는 1년 동안 발생했던 촉법소년의 숫자가 1만 9,654명. 2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촉법소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다. 이 맹점을 오히려 촉법소년들이 이용해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형사사건을 더 많이 벌이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우려가 있고요. 따라서 촉법소년의 나이 자체를 12살이나 13살로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게 촉법소년이 아니라 14세 이상이 되더라도요. 검사는 충분히 판단을 통해서 소년 심판으로도 보낼 수 있고 심할 경우, 중할 경우에는 형사재판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14살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재판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검사가 재량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이 범위 자체를 촉법소년의 나이를 좀 한정해서 좀 하향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일각의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어린아이들의 좀 그릇된 행동을 어른들이 좀 바른 말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위축되지 않을까 이번 사건 보고 그런 좀 걱정도 됩니다. 다음 사건 볼 텐데 이번엔요 이 혼인 취소 소송 중인 부부입니다.
저희가 몇 번 많이 다뤘는데 선우은숙 씨와 유영재 씨 얘기 짚어볼 텐데 자 변호사님 이 두 사람 파경 소식보다 저 주목받았던 게 사실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 뭐 이런 의혹이 또 진실이 뭐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유영재 씨 결국에 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어요. 그렇습니다. 유영재 씨는요 계속해서 본인의 혐의를 부인했죠. 방송에 나와서 또 본인의 유튜브를 통해서도 혐의를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에서는 지난 18일에 이 유영재 씨가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했다라는 혐의로 성폭력처벌법 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죄로 불구속 기소했다라고 이 선우은숙 씨의 법률 대리인이 밝혔는데요. 네. 첫 번째 재판이요 곧 이어질 것 같습니다. 11월 12일 오전 11시에 첫 번째 이 피고인 유영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 법률 대리인이 밝힌 바에 따르면 강력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증거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해당 유영재 씨가 친언니를 추행을 하는 녹취록이 있고 또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는 듯하게 발언한 녹취록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검찰에서도 아마도 유영재 씨가 혐의를 부인했지만 이런 녹취록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인 선우은숙 씨 친언니 일관된 피해 진술도 있었을 거고요. 그 이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봐서 이 혐의는 인정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재판 단계로 넘긴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선우은숙 씨의 친언니가 유영재 씨한테 이제 처형인데 처형 성폭행 의혹이 불거졌다 했을 때 굉장히 깜짝 모두가 놀랐고 네. 본인 입장에서도 이게 대체 난 그런 일 없다라고 굉장히 분노한 사실이 있었거든요. 유영재 씨가요. 그 처음 얘기가 불거졌을 때 유영재 씨가 굉장히 분노했던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죽어도 끊어지지 않는 성추행이란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과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유영재에게 씌웠습니다. 내가 네, 유영재 씨 목소리였는데요. 자, 교수님, 이 굉장히 화가 난 목소리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대단히 단호하게 뭔가 응징을 하겠다 이런 이제 태도가 읽히는 목소리였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아니나 다르게 지금 서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고소 고발 건이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물론 유영재 씨가 뭐 지금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고 하여 기소가 지금 된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뭐 잘못이 없다고 지금 주장하는 저 말씀이 맞다면 사실 기소가 되기 어려웠겠죠. 네. 그런데 무엇인가 지금 이 이제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뭔가 증거가 객관적인 어떤 증거가 있다고 이제 선우은숙 씨 측은 주장하는데 그게 아마 검찰에 의해서 인정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마지막까지 다투어 볼 필요가 있다. 좀 신중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건 네. 사실은 5번이나 있었다고 해요. 이 언니분이 처형이. 예. 그런 이제 피해를 당하고도 지금 이혼 소송이 제기되고 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신 겁니다. 예. 그 전부터 문제 제기를 하신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이제 재판 단계에서는 치밀하게 추행이 있었으면 애시당초에 그냥 추행 직후에 왜 신고를 안 하고 5번씩이나 묵을 때까지 있다가 이제 이혼 소송이 제기되니까 그때 가서 문제 제기를 하느냐, 왜 뒤늦게 문제 제기를 네. 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재판 중에 따져질 일이라 양측이 모두 이 재판이 길어지면 대단히 피해를 정신적으로 입을 개연성이 무지하게 높은 소송이 될 거다 이런 이제 예견이 네, 됩니다. 어쨌든 교수님 견해를 좀 들었는데 이 뭐 범죄 사실 확인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이 선우은숙 씨 자매가 굉장히 심적으로 고통이 있었고 뭐 앞으로도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정이 좀 어떠리라고 좀 지금 추측이 굉장히 되십니까? 뭐 두 분 자매님은 뭐 굉장히 큰 정신적인 피해, 뭐 소위 외상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뭐 선우은숙 씨는 이제 그 결혼과 뭐 결혼 과정 중에 굉장히 그 기망당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다른 뭐 그 혼인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네. 알고 있고 그래서 또 정신적인 피해가 막심할 것이고 그 언니분은 지금 이렇게 여러 번의 강제 추행이 있었을 걸로 추정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동생의 이제 행복을 위해서 꾸역꾸역 참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사실은 선우은숙 씨가 이제 일을 하는 여성이다 보니까 그 집에 안 갈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네. 알려지고 있어요. 친언니는 그러다 보니
이제 동생의 남편과 계속 이제 1대1로 조우할 그 기회가 많았고 그 과정 중에 여러 번 피해를 입다 보니까 그 불안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지금 정신과에서 이제 불안 관련 치료를 뭐 굉장히 약물까지 뭐 심각한 상황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판 중에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더 심화될까봐 그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측면이긴 합니다. 네. 네. 자, 이고은 변호사님, 어쨌든 이 성추행 혐의가 만약에 인정된다고 하면은 현재 두 사람이 지금 혼인 취소 소송 하고 있는데 손은숙 씨한테 뭐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그럼? 근데 현재 혼인 취소 소송의 가장 쟁점은요. 유영재 씨가 이 선우은숙 씨를 만나기 전에 사실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혼인을 했다라는 부분이 쟁점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혼인을 한 이후에 사실은 이 친언니를 추행했다라는 점은 혼인 이후의 사정이기 때문에 취소 소송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검찰에서 기소를 했잖아요. 성범죄 사건의 무죄 선고율은 3%에 그칩니다. 즉 검사가 100건을 기소할 경우에 무죄가 선고되는 성범죄 사건 3건에 그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면 벌금형 자체가 없고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기 때문에 실형이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그렇다고 하면 혼인 취소 소송에서도 유영재 씨 측에서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취소는 부인하고 있지만 취소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는 대신에 이 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전향적인 가능성이 있어서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저희가 마지막으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 모텔 방에 침입을 해서 성범죄를 저지른 이 파렴치한이다. 이런 얘기인데, 자, 이고은 변호사님, 네. 오늘 충격이란 말을 저희가 많이 쓰는데 이 충격적인 게 이 사람을 잡고 보니까 모 지방의회에서 의장까지 지낸 사람이더라고요. 의장까지 지냈고요. 심지어 지난 이 지방선거 당시에는 해당 지자체장의 선거에 나왔다가 낙선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자신이 근무하는 모텔에서요. 혼자 투숙하고 있던 여성의 방에 침입을 해서 유사강간을 했다라는 혐의로 지난 1월에 신고가 돼서 수사를 받았고요. 지난 5월에 기소가 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이 공직자 아니겠습니까? 공직자인데 도리를 못한 망정 이 부끄러운 짓들을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럼 처벌 어떻게 됩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 현재 받고 있는 혐의가 주거침 방실을 침입했잖아요. 그죠? 그 방은 그 투숙객이 써야 되는 거지 아무리 모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이라도 함부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방실 침입을 해서 자고 있던 피해자를 유사강간, 준유사강간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인정이 되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형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이어서 이건 뭘 의미하느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판사가 장량 감경을 하는 2분의 1을 감경한다 하더라도 3년 6개월이 하한이 됩니다. 즉 3년이 되어야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데 3년을 초과하기 때문에 아무리 합의한다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군요. 근데 이 사건 보니까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얼마 전입니다. 양양 군수가 민원인에게 금품 받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해서 굉장히 도마에 올랐고 굉장히 논란이 있었는데 자, 이수정 교수님, 이 공교로운 겁니다. 이 전현직 이 지방의원들이 성범죄 의혹 잊을만 하면 요새 터지고 있는데 이거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자체장의 성비위 문제는 사실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지위를 남용을 하는 겁니다. 뭐 인허가권 가지고 이제 그 청탁을 대가로 이제 뭐 성적인 침해를 하는 행위들을 한다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성적인 뭐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는 이런 이제 이유가 왜 생기느냐? 결국 자신의 지위에 대해서 너무 전지전능하다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착각에 빠져 있다. 그렇습니다. 본인의 이제 위계나 위력을 이용해서 힘이 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이런 행위는 정말 근절돼야 되고 꼭 엄벌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왜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좀 근절되고 한번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지켜봐 보도록. 라이브픽입니다. 노인 기준 연령은 65세입니다. 1981년에 노인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정해진 건데요. 기대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의 나이를 올리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제19대 대한노인회를 이끌게 된 이중근 회장. 어제 취임식에서 이 회장은 법적 노인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올리는 이른바 정년 연장 제도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65세에 본인을 노인이라고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며 국가에서 정년 연장과 같은 제도를 도입한다면 노인 부양을 비롯한 초고령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60에서 75세는 노인을 준비하는 완충 기간으로 삼고 76세부터 상노인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전부터 화두에 올랐던 노인 연령 연장 문제, 초고령 시대가 다가오면서 사회적 논의도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오게 한다는 가을 전어. 선선한 날씨가 무색하게도 이제 가을 전어 맛보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바로 바다 수온이 높아지면서 전어는 물론 각종 수산물의 어획량이 급감했기 때문인데요.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전어 어획량, 지난해 수확량 대비 52.2% 절반가량 줄어들었고요. 근 10년 중 올해 어획량이 가장 적었습니다. 전어를 포함한 각종 수산물의 어획량도 갈수록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여기에 이 어획량 감소 현상은 생태 파괴뿐만이 아니라 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졌습니다. 가을 제철인 전어는 지난해 대비 무려 최대 3배 이상 가격이 상승하기도 했고요. 몇몇 판매처는 이조차도 물량이 없어서 판매 시도조차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가을은 전어의 계절이라는데 나날이 올라가는 수온으로 앞으로는 더 접하기 어려워진다고 하니 아쉽기만 합니다.